네, 안녕하세요. 저희 5월의 오덕후이고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혜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 바퀴 돈 기념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새로 하고 소득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인테리어까지 새로 해봤는데 뭔가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5월의 오덕후에서는 드디어 드디어 한강 작가님을 다루게 됐습니다. 저랑 혜지랑 이렇게 공통점이 많잖아요. 둘 다 네,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쵸. 근데 이제 한강 작가의 진짜 열렬한 팬이라는 것도 저희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더 더 막 잘하고 잘해야겠다는. 싶은 네, 그런 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혜지는 한강 작가에 대해서 언제 처음 알게 됐고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그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한강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저희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가 창비 교과서였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한강 작가의 내 여자의 열매가 수록되어 있었어요. 되게 일부분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하필 묘사가 된 부분이 여자의 몸이 나무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담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굉장히 매료됐어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팬이 되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죠. 막 채식주의자도 읽고 뭐 다른 것도 욕심내서 막 많이 읽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한강 작가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읽은 책은 소년이 온다라는 음, 책이었는데요. 좀 마침 5월이고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군대에 가기 전에 사서 군대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군복을 입고 이 소설을 읽는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음, 감각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뭔가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선연하게 제 인생에 되게 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를 좋아하게 됐고 그 뒤에도 진짜 한강 작가의 책은 거의 다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음, 네. 한강 작가를 혜진은 실제로 봤던 적도 있잖아요. 네. 입이 근질근질근질.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영접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한강 작가 영접해보고 그쵸. 싶은 그런 마음이 응. 있는데 그때 소감 아, 한번 얘기해 주죠. 일단 그때 동네 서점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던 때였는데 거기에 한강 작가님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마침 또 하게 됐다고 해서 1등으로 신청했어요. 그 소식 보자마자 그 페이지 열리자마자 네, 그렇게 해서 운 좋게도 뵙고 왔죠. 그래서 저 자랑할 거 이거 좀 카메라 이거 빡 당겨줬어야 되는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저 한강 작가의 사인을 정말 받았다는 거. 이게 그렇게 마음에 막 그 위안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네, 어, 부럽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이렇게 개인적인 팬덤도 있겠지만 한국 문학에 있어서도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작가잖아요. 뭐 저는 한강 작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비유가 한국이라는 한반도에 한강이 흐르고 있듯이 와, 한국 문학에 한강이라는 어떤 도도한 흐름이 있다.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좋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객관적인 지표들도 많이 있죠. 음, 맨부커상도 그쵸.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학자가 이제 미래에 남겨야 할 소설을 뽑았는데 거기에 당당히 또 한강 작가의 소설이 수록이 그쵸.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것처럼 한강 작가가 갖는 어떤 위치들이 있는데 한강 작가는 문학뿐만 아니라 또 다방면에서도 음. 되게 멋진 맞아. 활약들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또 팬심으로 막 한강 작가를 네이버에 종종 쳐보는데 한강 작가가 사이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한강 작가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음악을 직접 부르기까지 하시는 거를 들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강 작가가 전방위적인 예술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한강 작가를 생각하면 약간 질투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가다할 감히. 수 있어야 질투가 날 텐데 뭐 소설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방면에서 되게 멋진 작품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경이롭다고 해야 음. 될까? 뭔가 질투도 안 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작가 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인물 있잖아요. 그 중에 진짜 한강 작가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감정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모국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을 번역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저도 정말 그게 진짜 감사한 도움이죠.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시작한 지 지금 한 3분 됐나요? 네, 한강 예찬을 지금 늘어나 봤고요. 아직 작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혁진이가 이 책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조금 이제 침착함을 되찾고 먼저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떤 뚜렷한 서사라고 할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남자와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여자, 그리고 이 책의 표지에 붙어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 두 사람의 기척과 기척이 만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요. 네, 먼저 보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혜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의외로 본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상상을 하지 못하는 만큼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보는 행위가. 보는 행위라는 게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째서 뭔가 이 책을 읽을 때 혜지 말대로 저도 언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보지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깨졌던 순간이 이 남자가 새한테 공격을 받아서 지하실에 혼자 남게 되는 장면이 소설 중간쯤에 등장을 하잖아요. 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공격적인 생물은 아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연약하다고 표현되는 존재인데 이 새한테 공격받아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아, 본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고 생사와 바로 직결되는 감각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고, 뭔가 저만 해도 시력이 되게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TMI이긴 하지만 저는 샤워할 때도 안경을 쓰고 들어가요. 그 답답함이 너무 싫어서, 뿌옇게 보이는 그런 게 싫어서. 그런데 뭔가 이 남자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랄까? 공포라는 게 이 소설 읽으면 엄청 그래서 더 선연하게 다가오죠. 그쵸. 특히 이 소설의 막바지에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 눈을 가리고 하는 숨바꼭질 게임 있잖아요. 네. 남자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눈을 가렸는데 막 열심히 찾은 거죠. 어디 숨어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두건을 풀는 거죠. 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방에 이미. 이 사람을 두고 다 나가버린 거죠. 게임은 그 두건을 가렸다는 설정만 풀어버리면 그것이 해제되는 것이지만 이 남자에게는 시력을 영원히 잃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인물인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다가오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 것을 피부로 계속 느끼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그게 더 생생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 어떤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죠. 근데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것도 그 여자가 의자에 앉아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고 관계가 시작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남자에게 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보지 못한다는 것에는 비언어적인 것도 볼 수 없는 것과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난 이렇게 혁진이의 뭐 표정을 보고 뭐 제스처를 보고 그걸 종합해서 혁진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소통의 제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인식할 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더 언제든지 쉽게 속을 수 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감정?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남자가 새에게 다쳐서 자기 집에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에 이 여자가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남자가 계속해서 말을 해요. 침묵을 메우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여자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 남자가 혼자 막 묻는 거죠. 아직도 거기 있어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라고 계속 묻게 되는데 이 여자가 어떤 기척을 주죠. 내가 여기 있다는, 막 일부러 이렇게 막 책상 같은 거 두드리면 소리도 내고 무릎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기척을 주는데 그런 데서 오는 어떤 특별한 감각 같은 것들이 이 소설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남자에게는 그것이 더 절박하다. 시력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히라버 강사로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고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책을 읽고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뭔가 이 사람에게 더 어려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네. 절박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음. 그럼 일단 첫 번째 설정인 보지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하는 행위인데요. 네. 이 여자 주인공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 말을 잃은 여자. 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저는 말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을 즉석에서 잘 꾸며내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 치고 농담도 잘하고 뭔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솔직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솔직한 만큼 상처 주기 쉬운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문장이 박준 시인의 말인데 어떤 말은 입에서 태어나서 귀에서 죽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라는 게 내 입을 떠나간 순간은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게 말의 유해함이랄까? 폭력적인 측면에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되게 말의 힘이랄까, 말의 무서움을 실감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한때 말하는 게 싫었어요. 혁진이는 언어가 솔직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누구나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그럴싸하게 글을 쓸 수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그 말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되게 마음이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히라버 시간을 옛날에 읽었을 때는 더 어둡게만 읽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책장을 덮고 나서도 이 책은 되게 다크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저는 진정성이라는 부분에만 입각해서 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말만이 진짜 말인 것 마냥. 근데 사실 빈말조차도 노력의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러한 그냥 지나가는 말들도 그냥 그래도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좀 그 진정성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언어를 보면서 마음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말과 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경험.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했던 말과 글로써 저는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말과 글만 보고 듣고 믿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좌절과 실망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글은 사람은 이제 각자가 하나의 섬인 거죠. 각자 떨어져 있는, 닿을 수 없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어라는 파도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믿고 뭐 혹은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감정들까지 느끼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참 부질없다. 파도는 다 거짓말 같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제 마음은 더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체념함으로써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섬에 파도조차 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 까마득한 정적 같은 느낌?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글을 읽고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생각이 됐고 이 여자도 그런 입장에 있죠. 뭔가 무해한 소통의 방식을 계속 꿈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말에는 어쩔 수 없는 상처 줄 가능성, 타인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자가 필담을 하게 되잖아요. 손바닥에. 네, 손바닥에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강 작가가 손톱을 묘사하거든요. 이 여자의 손톱이 날카롭지 않고 길지 않아서 그 손바닥에 닿는 감각이 뭉툭하고 되게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되게 소름이 끼쳤던 게 지금 한강 작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전달할 때
무해한 방식으로 가능한가? 아, 근데 그 손톱의 묘사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그 무해함에 가까운 소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그 장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네, 저희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더 재미있고 솔깃한 얘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좋아하는 풍경이 있으신가요? 봄과 여름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햇빛과 그림자가 늘어서 있고 맑고 습한 공기가 움직여 살랑살랑 숲을 흔드는 모습. 연약하고 거친 나무 껍질 위로 부드러운 이끼가 자라고 낙엽이 부서지고 부서져 만들어진 검은 흙 위로 오밀조밀 풀이 자란 모습. 빈 곳에 흙을 한 움큼 쥐었다가 털어냈을 때 손바닥에 남은 녹을 것 같이 작은 흙들. 좋아하는 소리는 있으신가요? 멀리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쏴 하고 곁을 부지런히 지나는 소리. 그 바람에 이마의 열이 조금 가시고 내민 걸음에 낙엽이 바스락 바스락 부서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세차게 위로부터 내려와 조금씩 느리게 흘러내려가는 소리. 잔잔한 수면 위로 퐁 하고 물고기가 튀어올랐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는 소리. 사랑. 사랑을 발음하는 소리. 사랑하는 냄새가 있으십니까? 비가 온 다음 날, 햇살이 세상을 말릴 때 나는 먹먹한 냄새. 색을 내기 위해 빻은 꽃잎에서 퍼지는 쾌쾌하고 향긋한 냄새. 계절이 바뀌는 냄새. 오래전 어머니가 쓰시던 부드러운 장미 향수 냄새. 사람의 품에 안겼을 때 목 언저리에서 나는 미지근한 살 냄새. 요즘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끝없이 떠올리다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6월도 건강하세요.